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윤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부인권 마지막입니다. 이혼에 기한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와 부인권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과 이혼은 이제 경제생활이 파탄과 가정생활이 파탄 거의 동시에 비슷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혼 시 재산분할이 부부간의 협의나 재판에 의해서 구체화된 때는 상대방 배우자와 채권자 이해관계가 대립되죠. 그러므로 파산 절차에서는 재산분할을 채권자의 평등 형평에 비추어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문제되고, 다른 한편은 재산분할에 채무자의 재산은행의 수단이 이용된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재산분할 청구권 불행사의 경우, 먼저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이 존재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채무자의 기여도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 판결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의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내용이 불황정이기 때문에 구체적 권리가 발생해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해당되지 않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 취소권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으로 문제되는 사례는 경제적으로 파탄이 있는 채무자가 재산분이나 유자료 명목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동산이나 고액의 돈을 지급하고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이게 지금 한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의외로 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 시 배우자에게 재산분을 인정한 재산을 양도하면서 결과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수시키는 결과로 되더라도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사행으로서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을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과 경제적으로 공공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 즉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이혼함으로써 인하여 있게 되는 정신적 손해, 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격이 복합적으로 가미된 태도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자신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한 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예를 들어서 집이 유일한 재산인데 그 집을 전적으로 다 줬다.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행이 취소 대상도 되고요. 취소되는 범위는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사건 중에 4억짜리 집에 근저당이 2억 설정된 거를 다 넘겨준 경우에 배우자가 1억 9,700을 2억 원 정도를 이제 이익으로 취한 것 중에 1억 5천이 인정해주고 5천만 원을 가액으로 한 7천 정도를 가액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그 관제인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금 요 케이스에서 1번 케이스 재산분할 청구권 불행사하는 경우에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아직 제척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파산관제인들이 소송을 해서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아예 행사할 수 없어. 2년 지나면. 제척기간이 남아있으면 행사해서 승소한 사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년이 지났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행사할 수는 없는데, 그때는 이제 뭐 가장이혼으로 은닉해서 면책 불허가 사유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좌 내역도 보고 통화 내역도 보죠. 같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위자료는 어떨까요? 이혼에 수반한 위자료 채무는 배우자 일방의 유책행위에서 이건 정신적 고통이죠. 이 경우에도 유책 배우자가 과다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협의를 한 때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 지급이라는 명목을 가장한 금전 증여계약 또는 대가를 흠결한 채무 부당 행위 때문에 부인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진행한 사건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배우자가 이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부동산의 4억 중에 한 2억 정도가 이미 사업상의 채무로 근저당이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재산이 한 4억 정도 되는 빌라인데 2억이 이제 실제 가치가 한 2억 정도 되죠. 이거를 팔아서 가정법원에서 이제 조정으로 이혼했습니다. 조정으로 이혼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그 1억 5천을 주고 3천을 위자료로 지급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정 결정을 하고 한 3달 후에 집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용을 했어요. 1억 5천을 재산분할조로 주고 집한대금 한 2억 정도가 남았거든요. 3천 정도는 위자료를 주고 한 3천 정도는 채무자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연 이게 이제 가정법원의 어떤 조정 결정문에 따른 재판상 조정에 따른 그 이행도 있었지만 가만히 살펴보니까 채무자와 배우자가 약 한 20년 정도, 한 15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가 애들이 한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정도 됩니다. 아직은 성년 되려면 한 10년에서 7, 8년 더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배우자가 양육하는 걸 조건으로 다 넘겨줬으니까 친권하고 위자료 뭐 과도하다라고 볼 여지는 없죠. 이미 집의 상당 부분 50% 정도는 채무자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갖다 쓴 게 명백합니다. 사업자금. 그럼 잔존재산 사실 여자한테 다 주고 이혼한 거거든요. 그럼 뭐 넘어갔습니다. 부인하려면 이제 그 조정에서 조정한 행위 그거를 부인해야 되겠죠. 부인 효과로서 재산분할이 뭐 준재심을 해야 될지 재심을 해야 될지 준재심이겠죠. 조정이니까. 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적정성 여부입니다. 적정성 여부. 상대적인 거죠. 1억을 넘겨주더라도 유일한 재산이고 가진 전 재산이고 뭐 배우자가 특별하게 양육 책임도 없고 채무에 비해서 그 재산을 넘겨주는 게 부당하다면은 과도한 분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로써 부인권 행사, 아주 이게 긴 터널이죠. 부인권 행사가 보시면 알겠지만 16번인가로 쪼개서 강의됐는데 쟁점이 상당히 많죠. 이거 하나만 해도 뭐 진짜 엄청난 양입니다. 사실 아주 세밀하게 보려면. 근데 일단 뭐 수박 겉핥기시지만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제 뭐 이해 안 되는 게 꽤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 알아요. 그렇죠? 직접 경험해보고 이제 몸으로 체험한 거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냥 교과서에 이론만 써 있고 판례만 써 있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일반인들은 뭐 말도 못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일단 한번 부인권 행사는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뭐가 나오냐면 별채권 나옵니다. 부인권만 돌파하면 개인 파산에서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개인 파산에서는. 뭐 별채권도 이거 뭐 사실 개인 파산하고는 별개 관련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자기네가 관제인 입장에서는 이제 뭐 사행위 같은 것만 이제 유심히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뭐 재단채권 그쵸? 일반인들 입장에서 별로 알 필요도 없습니다. 별채권, 재단채권, 파산, 배당 이제 나중에 여기서 이제 이 시청자, 구독자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하게 되는 맨 뒤에 나오는 면책 불허가 사유는 다시 한번 또 꼼꼼히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뭐 비면책 채권은 뭐가 있는지, 면책 채권은 뭐가 있는지, 비면책 채권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는 뭐가 있는지, 그게 마지막에 이제 면책과 관련된 것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미 뭐 여러 자료를 올려놨지만 이제 그 부분만 유심히 보면 되고 거긴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 부인권이 가장 어렵습니다. 부인권이. 변호사도 어렵고 원고 파산관제인도 어렵고 행사할지 말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지금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뭐 이미 증인신문 해보고 여러가지 정황 놓고 보니까 폐색이 짙어요. 근데 이미 칼을 뺐기 때문에 끝까지 가보는 거지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상. 그죠? 그때는 이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왜 이 사람만 이렇게 근저당을 설정해서 변제를 했을까? 뭔가 특별한 친인척이라든가 공무관계가 아닐까? 근데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그 채무자는 모를 수도 있겠구나. 선의가 이제 선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관제인은 편해. 그냥 소송만 던져놓으면 되고 부인의 상대방이 자기가 선의라는 거를 뭐 증인 내세우고 뭐 채무자 또 신문하고 그쵸? 막 입증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이제 그럴듯하게 관제인이 특별하게 어떤 채무자를 반박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권이 가장 어렵고 소송을 당하는 상대방도 숨이 턱 막히죠. 거의 70~80%는 집니다. 선의를 아주 끈질기게 입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사행의 어떤 변제 행위가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대물 변제하거나 변제하는 게 대부분 친족이나 가까운 지인, 친구, 그 다음에 아주 유기적인 거래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주는 거기 때문에 소송에서 수익자 상대방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부인권이. 그래서 부인권 소송하면 대부분 관제인이 이기지만 100%는 아니죠. 이제 저도 지금 하나 이제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부인권이 가장 긴 터널을 헤쳐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별제권부터 마지막까지는 여기가 지금 페이지 수가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책이 400페이지거든요. 볼까요? 별제권 교과서 페이지 밑에 있죠. 191페이지. 이제 이게 절반 건너온 겁니다. 절반. 이제 앞으로는 아마 체감상은 이제 거의 제가 보기엔 한 70~80%는 한 거예요. 그래서 별제권부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이 지금 1페이지부터 부인권 중에서는 부인권 행사가 가장 어렵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개인 파산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